채널A의 저녁을 책임지는 정치 시그널 나이트,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치권의 이슈를 정리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수, 박민영, 설주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가 두 가지 키워드를 준비했고 여기에 맞는 질문을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룰 전쟁입니다. 먼저 여권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드릴 질문은 이건데요. 국민의힘이 내일 비대위에서 정확한 경선 룰을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선 투표를 도입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결선 투표가 도입되게 되면 후보별로 유불리가 어떻게 될지, 누구에게 유리한 룰이 될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쓰는 거예요? 벌써? 예, 써주시면 첫 번째 질문 바로 써주시면 되고. 주간식 논술형이네. 예. 오늘 일단 선관위에서 처음으로 회의를 했는데 일단 확정된 것을 보면 다음 주 월화 14, 15일에 후보 등록을 하고 16일에는 1차 컷오프로 후보를 좀 추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종 후보는 5월 3일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5월 4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자체장들도 많이 후보로 나선 상태여서 그 전에 좀 결정을 해주겠다 이런 것 같아요. 설주환 변호사부터 한번 볼까요? 네. 저는 결론은 땡땡대로. 땡땡대로, 땡땡이 뭐예요? 결국 결론은 민심대로 갈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다자 경선이잖아요. 일단 1차 컷을 안 한 상태에서는 지금 네. 거의 20명 최대 가까이. 20명 가까이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룹별로 조금 이걸 차라리 네. 무슨 이렇게 트롯 그 프로그램 보면 무슨 장년부, 현역부, 현역부 이런 거. 이렇게 나누듯이 네. 지자체 단체장부, 예. 그다음에 전 대표부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결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국민의힘은 오히려 정말 일단 그 출마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조합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실험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짧지만은 네. 그만큼 흥미를 가져올 수도 있다. 단 폭망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아니면 도다. 진짜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지금 굉장히 유력하잖아요. 여러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네. 지금까지 나온 것은. 거의 1월 달부터 탄핵 정국부터 지금까지 해보면 가장 유력한 주자였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계속 김문수 후보의 강세가 지속되면 과연 그것이 국민의힘에게 득이 될까?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또 그러면 또 이제 김문수 후보는 본인의 중도 확장성이 있다는 부분을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아마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존의 김문수 후보를에게서 김문수 이제 후보죠. 이제 전 네. 장관에게서 보지 못한 모습이라든지 워딩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네. 그러면서 우리 홍준표 전 시장님이죠. 시장님의 어떤 그 돌출 발언. 아직 시장일걸요? 아직 시장이신. 11일에 퇴임하신다고 그러신가요? 하여튼 홍준표 후보라고 할게요. 예. 후보의 어떤 그 맞받아치는. 왜냐면 지금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가장 곤란한 좀 그 상황이거든요. 이걸 강성 지지층이 나를 지지해줘야 되는데 김문수 전 장관한테 그게 가 있고 네. 또 자기가 중도 확장성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홍준표 시장이 지난 대선 때 보여준 그러한 유연함과 유머러스함 이런 네. 것들이 조금 발휘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과연 김문수, 홍준표로 본선 이재명과 vs vs 이재명 했었을 때 과연 승산이 있을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한 아마 고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다자가 돼버리면 네. 저는 민심의 순위대로 저는 나타난다고 봅니다. 민심. 네. 당심도 당심인데 민심이 많이 반영이 될 것이다. 이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의 이제 100만 당원, 권리당원 내지는 책임당원이 육박을 하게 되면서 네. 민심과 그렇게 큰 거리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의 100만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한 7, 80만만 넘더라도 당원 예. 유료 당원이 네. 그러면 거의 그 당심이 민심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렇지만은 변수는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이 강성 지지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나타났고 네. 또 하나는 2030 세대의 젊은 보수들 또 이분들이 또 이번에 새롭게 본인들의 어떤 이 사실 그냥 윤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새롭게 드러난 에너지원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그것도 상당히 저는 궁금하긴 합니다. 네. 박민영 대변인은
어떤 답을 쓰셨을까요? 컨벤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은 유감스러운 부분이 사실 심판은 지도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몫인데 벌써부터 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서 심지어 어떤 후보는 나는 이거 안 해주면 출마 자체를 안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건 되게 부적절한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심판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후보들의 몫이 있는 건데 벌써부터 경선 투표제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가지고 이거 도입하면은 무슨 뭐 당이 망가진다, 무슨 뭐 이거 결성 뭐 선거를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한다. 홍 시장이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룰 안에서 어떤 역량을 보여주느냐가 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통상 결선 투표제라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을 제외하면 상당히 우월한 이 제도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결선 투표제가 도입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는 양당제이기 때문에 불필요하지만 다당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30% 득표율만 가지고 대통령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총리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그런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통성이 충분히 이 국가를 대표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단순 수치상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분산되는 걸 수도 있는데 30% 대통령, 근데 만약 투표율이 15%, 투표율이 한 50% 미만이었다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민 15%가 만든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지난 경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대 대선에서는 당시 윤석열 후보가 거의 과반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실상 한 후보가 이 정통성이 없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충분할 정도의 지지를 가질 수 있었던 반면에 지금 거의 18용, 뭐 20용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지금 1등 후보가 두 자릿대 겨우 간신히 넘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4강에서 바로 결선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정말 30, 30, 20, 20 이렇게 나눠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 득표를 한 후보가 과연 우리의 오롯한 후보라고 볼 수 있겠냐. 네. 이 사람을 중심으로 당심이 모일 수가 있겠냐. 굉장히 큰 딜레마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선 구도에서는 결선 투표제를 통해서 최종 일주일 동안 최대한 이 붐업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 작용을 한 것이고 네.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전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 당심 민심을 오독을 하면 안 되는 것이요. 저희가 여론조사를 이제 이번 주에 나온 리서치뷰 여론조사를 보면 의외로 한동훈 이 전 대표 같은 케이스가 확장성이 있다라고 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요. 오히려 당심에서 확정적인 코어층이 있는 것이고 당심이 한 13%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민심으로 가면 리서치뷰요? 저희가 또 예. 찾아서 한번 붙여드려야 돼가지고. 네. 네. 민심으로 가면 오히려 8%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당심 대비 민심이 얼마나 이게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장성의 지표라고 한다면 오히려 안철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심이 4%인데 민심이 13% 나오거든요. 네. 이런 케이스가 사실 확장성이라고 보는 거지만 그마저도 사실 과연 그 일반인 표가 본선 가면 우리 찍어줄 표인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시를 든 것이 당심 민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단해서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지표를 봤을 때. 그래서 아까 우리 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100만 당원 시대에는 당심 민심이 이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크고 작은 이 선호들이 반영될 뿐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당심 민심에 소구할 것인지에 대한 후보 개개인의 전략적 고려가 더 중요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이렇다 하게 뚜렷한 후보가 있진 않으니까 비슷비슷한 상황에서는 결선 투표가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박상수 변호사는 그냥 반한 아닌 반명 전략으로 예. 이거를 이야기를 한 건데 이제 크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당의 상황이 탄천탄반 그 구도가 이제 또 보면 반한 친한 이 구도로 이렇게 또 엮여 들어가는 구조가 있는데 사실 당의 상황이 그렇다는 건 모두가 인정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최고로 격렬하게 충돌시키는 방식이 1대1 경선 투표 방식이죠.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당을 쪼개자는 거의 그런 뜻에나 다름없는 그 방식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 소위 말하는 탄반파와 친윤 세력들이 그렇게 원하던 순혈주의적인 보수 정체성 강화된 보수 정당을 얻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벌써 대선을 포기할 때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대선 포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이와 비슷한 형태의 1대1 구도의 격렬한 선거가 바로 이명박과 박근혜의 2007년 대선 경선이었습니다. 네. 정말 그때 나왔던 모든 이슈들은 이후 다
정치적 쟁점이 됐죠. 모두가 기억을 할 겁니다. 친이 친박으로 나눠진 그 골이 네. 얼마나 오랫동안 갔는지도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을 드러내서 정면으로 드러내고 보여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일종의 승부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은 포기하고 그 다음 당권을 쥐는데 또는 보수 정체성이 강한 정당을 만드는데 시감자를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왜 벌써 대선을 포기하자는 생각을 하는 건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반감이 너무나 커요. 오늘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 중에 국민의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이 동시에 퇴장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8대0 탄핵 인용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퇴장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를 포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퇴장시키도록 하는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지금 여기 중도 계시는 설주한 우리 변호사님 같은 분도 반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반명을 다 끌어올 수 있는 그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통합 경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선명한 그 경계선을 만드는 경선이 아니라 통합 경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자구도 아래 경선 안에서 최대한 승자에게 모두가 몰아주는 아름다운 드라마를 쓰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1대1 구도로 해서 서로 그냥 머리끄댕이 뜨잡고 그냥 끝까지 싸우자 해가지고 이 안에서 결판 내자라는 경선으로 가져가면 그냥 이번 대선은 이재명한테 헌납하고 보수 정체성 강한 정당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 그리고 여론조사를 인용을 할 때는 유리한 여론조사만 인용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박민영 대변인 같은 경우에 당직자입니다. 대변인인데 대변인은 오늘부로 선관위에서 경선에 그 관여해서는 안 되는 중립 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늘 발표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중도 확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발언들도 그걸 이제 저는 해도 돼. 왜냐면 저는 아무런 당직이 없어요. 거기 들어가는 게 중앙당 당직도 없고 예. 그냥 당협위원장 하나 있는데 당협위원장은 해도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해도 돼. 그래서 저는 그 CBS 노컷뉴스에서 나온 그 여론조사를 좀 인용을 하면 지금 거기에 여론조사를 이제 각각 얘기하시는 예, 거예요? 거기에 이건 거기에서 CBS 노컷이에요? CBS 노컷뉴스 네. 최근 4월 4일 5일에 조사한 것을 보면 범보수 후보 그 추세가 있습니다. 1, 2, 3, 네. 4차로 해가지고 한국 사회 KSY에서 조사한 건데 네. 거기 보면 김문수 후보 24%, 한동훈 후보 20%. 그래서 거의 지금 추격을 했고 어제 MBC에서 나온 엠브레인 조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더 조사에서는 이건 얘기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왜요? 저희가 미리 준비를 못 해놔가지고. 하나만 네. 하나만. 아니, 거기는 하나만 동률로 해주세요. 나왔어. 동률로. 네, 동률로. 예, 그러니까 네. 김문수, 한동훈이 처음으로 동률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취사 선택해서 당직을 가지신 분이 어떤 하나를 가지고 후보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좀 주의하셔야 된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선관위 돌아가기 시작했고 당직자는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으니까 안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근데 1대1 이거 지명 제가 토론이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이렇게 되죠. 지명 토론을 이걸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론조사 팩트를 가지고 인용한 것까지 중립 위반이라 그러면 입을 닫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여론조사의 그래서 어떤 취사 선택 얘기를 하시는 네, 것 네. 같아요. 전략을 시사 선택을 네. 안 하면 뭐 리얼미터 여론조사 양자 대결 보면 한동훈 전 대표 18대 52 나옵니다. 트리플 스코어 차이에 양자 대결에서 그러니까 제가 더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드라이하게 저희가 인용했다라는 CG 점 제가 준비된 것만 그러면 이제 다른 후보도 다 얘기를 다 그리고 같이 해주라 저는 이거예요. 사실 박상수 변호사님 같은 분들 보면 이런 분들이 당을 지지를 하는 건지 한동훈이랑 개인을 지지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네. 당이라는 두 분이 것은 싸울까봐 너무 이제 걱정이 공통 목표를 가진 되는데. 것이고 예. 그리고 어떻게 너무 안 지도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경선 룰에 대해서 당을 쪼개기 위한 룰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솔직히 맞는 태도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관계를 인용한 아니, 것과 지금 정해졌어요? 확정 안 됐잖아요. 확정이 아니 지금 안 아무도 됐죠? 확정을 안 했는데 네. 지금 확정을 얘기를 선포하신 제가 그래서 거예요. 아까도 확정 안 됐다라고 그러면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오늘 논쟁을 해도 돼요. 지금은 아니, 왜냐하면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니까 네. 지금 확정되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건 근데 아니잖아요. 그거를 안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장외에서 아니, 후보들과 그 그거는 후보와 가장 가까운 의견을 다 낼 수 있잖아요. 가까운 그거는. 정치인들이. 근데 당이- 의견을 당이 내더라도 공론을 변호사님 내는 건데. 의견을 내더라도 당을 쪼갤 정도라고 표현하시는 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예? 제가 과하지 않나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그리고 바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를 안 답을 들으신 것 하시는데 같은데 30%라는 이 정당성이라는 게 무슨 아까 낭만적으로 30% 후보의 모든 후보들이 당력을 몰아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야말로 낭만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고 결선 투표제는 그런 식으로 정성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과반 이상을 한 명의 후보를 정당성을 더 높여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결선 투표제에 대한 정책적인 네. 이해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각각의 주장을 할 수는 있다고 보고요. 네. 아직
여기서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룰 그러니까. 세팅을 여기서 하는 게 룰 아니니까. 세팅도 아직 안 그죠, 했어요. 그죠. 어차피 비대위에서 지금 정한다고 하니까. 그 선관위에서 네. 하기로 돼 있으니까. 아니 근데 선관위가 하기로 한 거를 네, 비판을 할 수는 있어요.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는데 아니, 논의 이런 중에는 식으로 하는 것은 뭐 당에서 공론을 당을 통해서 쪼개는 논의하는 거다. 거죠. 변호사님 당을 당에서 쪼갠다라는 공론을 하는 표현. 거지. 한동훈 대표 떨어지면 그렇게 당이 한동훈 쪼개지나요? 대표에게 편파적으로 아니, 비난하듯이 뭐, 얘기하는 거는 또 예, 그러니까 절대 네, 당을 안 설주한 변호사 깨진다는 얘기 거. 들어보죠. 네, 당은 네. 절대 깨지지 아니 저는 이게 않아요. 그렇게 됐을 땐 당을 깨겠다라는 말로 들리거든요. 아니야. 그건 아무도 탈당한 아니 사람 아니 없어요. 그건 네. 아무도 탈당한 사람 박 없으니까 지금 대변인이 공론이잖아요. 박 대변인이 확정이 안 된 걸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시는 게 문제라는 과하게 거죠. 제가 아까 생각을 얘기할 하시는 때도 것 같고. 확정되지 않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그러니까. 룰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확정되면 후보들이 그다음에 있다라고 제가 이제 분명히 가는 말씀을 거예요. 드렸지 아니, 않습니까, 근데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저는 룰에 대해서는 뭐 각각 뭐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룰이 정해지면 거기에 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복종하는 게 그럼요.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시험 문제 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아 이번에 뭐 할 수는 있다고 봐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평가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왜 너 너무 네. 어렵다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네.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저희가 일단 지금 아까 18용이다, 20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여권의 잡룡이 너무 많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출마 선언을 한 사람들과 할 예정인 사람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그렇게 추려도 상당히 많은 후보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일단 안철수 의원과 이정현 전 대표가 어제 출마 선언을 했고 오늘도 김문수, 유정복, 이철우 세 분이 출마 선언을 했고 한동훈 전 대표가 내일 할 예정이고요. 오세훈, 홍준표 시장도 날짜를 잡았고 유승민 의원은 좀 고민 중인 것 같은데 뭐 아마 출마를 포기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룰에 따라 좀 근데 다를 뭐 수도 있을 것 오늘 같고. 아침에 나와서 방송하시는 거 보면 굳건히 나가기 싶다는데 저도 약간 유승민 의원의 이 출마 의지가 과연 강력한가? 왜 그러냐면 지난번 총선, 그다음에 지난 뭐 그 전에도 계속 그때 지방선거도 어떤 있었고. 뭐 이게 출마의 어떤 요청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만은 본인이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다 드랍을 해버리셨거든요. 예. 근데 과연 이번에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저도 좀 지켜보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양자 대결 해가지고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그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가 50% 밑으로 내려온 조사가 49%가 유승민 의원이 있는 거예요. 유승민 의원이 32%고 이렇게 빨간 줄로 여러 그 국민의힘 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상수로 두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여러 주자들을 같이 해가지고 양자로 붙여봤을 때. 붙여봤을 때 그 여론조사를 보면 제일 확장성 높은 건 확실히 유승민 의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완전 민심으로 했었을 때 뭐 국민의힘 지지자 한정으로 하지 않고 네. 그랬을 때는 유승민 의원이 근데 유승민 의원이 이게 계속 갈 수 있느냐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당심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당심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쵸. 예, 그 예. 흐름은 좀 봐야 될 예, 것 예. 같고 진짜 대동단결해서 예. 진짜 국민의힘 각성 야 이제 우리 유승민 정도는 이제는 우리가 품어서 이제 유승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추대에 가까울 정도가 아니면 제가 볼 때 유승민 의원님은 조금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보고요. 사실 예. 그런 것도 당원들에 대해서 좀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룰을 바꿔서 인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건 뭐. 정당 정치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거나 당이 당원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본인 것이고 당원들이 우리 당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시고 당비를 또 내주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당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비선거 국면에서만 희생하도록 만들고 막상 선거 때 되면 투표권 안 주겠다라 그러고 우리는 국민들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오픈 프라이머리 해버리면 그럼 당원들은 우리 당에서 활동할 아무런 이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네. 게 사실 정당 정치의 그 이념의 희석화와 그런 어떤 형해화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약간 자신에게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룰을 정할 문제는 전 아니라고 보고 저는 정당이란 게 이념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저는 저희 지도부에서 일각에서 한덕수 그 총리 추대론 나오는 것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당에서 사람들을 키워내지 못하고 외부 인사들을 영입하는 형태로 외부 세력에 의탁하는 형태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저는 저희 당원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또 대통령 뽑으면 뭐하냐. 2번이나 탄핵시킨 정당인데 3번은 못 시키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잘못한 거지 당이 문제가 아니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추대하고 저희가 대통령 만든 것도 저희 당인 것이고요. 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게 충분히 서포트를 해야 되는 여당의 그런 의무를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탄핵당하게 만든 것도 저희 당인 거예요. 당이 책임을 져야죠. 당이 이념 결사체로 출발을 하는 건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건 이념 이 결사체로서의 정당의 의미가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저희가 어렵더라도 자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네. 지도부가 추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건 기존의 다른 후보들에게 굉장히 무례한 전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다라고 해서 저희가 원오브댐으로 후보 참석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궁색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흘러가는 대로 두고 심판은 딱 룰 세팅까지 하는 게 전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 룰은 특정 후보 결선 투표제를 싫어하는 후보도 있지만 좋아하는 후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당도 책임을 져야 한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 전에 김웅 전 의원은 국민의힘은 후보를 안 낸다고 했어요. 네. 이러한 비판이 뭐 김웅 의원뿐만 아니라 상당히 또 많은 지금의 뭐 진보 진영에서도 그런 뭐 네. 책임론을 얘기할 것이고 뭐 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를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감성층들이 한다니까요. 후보를 진짜? 내지 말아야 되는 거 후보를 내지 아니냐? 말아야 이런 된다. 정당에서 후보를 또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만들어서 뭐 하냐는 얘기를 한다니까요. 네. 제가 그래서 근데 후보를 저희가 현실적으로 안 낼 수는 없죠. 양당제 체제에서 한 당이 후보를 안 내면 그냥 정권을 그대로 내주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이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읍소를 해야죠. 저희가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라고 당원들을 설득을 해야죠. 저희가 네. 이재명 찍을 거야, 민주당 찍을 거야 이렇게 금인찍 이렇게 하면 그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오늘 방송 갈 때마다 제가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저라도 사과드리겠다. 제가 아무 네. 힘도 없지만 예. 어떻게 이렇게 같은 당이 몇 번이나 지금 대통령을 이렇게 잃어버릴 수가 있냐. 당원들이 당연히 무력감 느끼죠. 이걸 저희가 설득하고 그분들을 어떻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마음을 좀 추스르고 어쨌거나 이 국민의힘 당으로 다시 정권 재창출할 수 있게 힘을 보태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네. 192석의 민주당 정부가 출범할 수도 있다라는 것. 이에 대한 민주당만 하면 170 179석이죠. 네. 그러니까 개혁신당 포함 192석입니다. 190여석이라고 합시다. 네, 그래서 네. 190여석에 사실상 이제 민주당의 그런 정부가 출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유를 가질 시간은 없다. 그래서 저는 지도부한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발 보수 정체성 명분 이런 것 내려놓고 이길 방법을 연구해달라. 제발. 이길 제가 방법. 그거예요. 이길 방법. 네. 이기지 못하는 정당이 이기지 못하는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는 정당이 이 나라에서 존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길 방법을 연구해달라는 그 점에 있어서 유승민 의원의 국민참여 경선제도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지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심각하게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국민참여 경선제 저는 솔직히 우리 당에 유리할지 불리할지 제가 정치적으로 아직 판단이 안 서요. 네. 안 서는데 사례는 있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저쪽에서 이회창 대선을 깨고 이렇게 갑자기 스타 탄생으로 해가지고 바람을 불어서 확 엎었을 때 그때 민주당이 쓴 게 이 국민참여 경선제란 말이에요. 오픈 프라이머리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좀 연구를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간 저는 오히려 지금 지도부에서 그 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이 대선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끔 하지 말고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 아 너희들이 유불리를 가지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겠다. 결선 투표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결선 투표만이 오직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아무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 아니,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대 결선 투표에 대해서 아니, 결선 투표제의 제가 굉장히 효과가 있을 단점을 수 말씀드렸잖아요. 있다. 근데 그러면 단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근데 해야죠. 야, 어쨌든 간에 오픈 프라이머리가 근데 오픈 프라이머리도 그래서 저는 한번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네. 그 노무현 대통령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에 민주당에서 거의 하위권이었어요. 당시에 지배적으로 네, 맞아요. 주류에서 밀고 있는 후보는 하나갑 후보나 이인재 후보였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밑에 있던 근데 노무현의 진심이 통했다라고 이제 나중에 평가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러한 언더독 후보가 있었을 때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약간 역동성을 가지면서 재미가 있어져요. 근데 그 뒤로 민주당 경선들 하나도 재미없어. 똑같은 방식 취하고 있거든요. 국민선거인단 참여해요. 그러니까 참여하고 싶은 국민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선거인단이 되면 그때 다 투표를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또 권리당원 반하는 것인데 봐보세요. 그 다음에 뭐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지난번 대선 다 재미없었어요. 왜냐하면 지배적인
메인 후보가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거의 한 50% 가반에 육박한 후보가 나와버리면 오픈 프라이머가 하나도 재미가 없어져요. 진짜 하나만한 경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돈 들여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국민의힘이 과연 그렇게 오픈 프라이머를 할 만한 이 구조인가? 너무 많다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진짜 뭐 룰 세팅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할 그러니까요. 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근데 룰 얘기 아직 확정된 거 아니니까 네, 룰 얘기는 네. 여기서 좀 마무리를 그렇죠. 하고 네. 오늘 근데 출마 제가 마지막으로 선언을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짧게 사실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제가 박수환 변호사 웬만하면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가 안 되면 당이 망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 아니 한동훈 저는 대표가 적절하지 않은 것 되면 같아요. 망할 것처럼 얘기하시는 게 누구신데 그냥 그러지 마시고 제가요. 예, 네. 그냥 지도부답게 예. 지도부답게 의견을 다 듣고 그 그냥 제가 지도부는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제 말을 가르쳐드릴게요. 끊지 마시고요. 지도부답게 다 가르치실 듣고 거 우리가 없고요. 네. 현명하게 저- 판단하겠다. 그 말만 하시면 가르치실 돼요. 거 없고 현명하게 판단하겠다. 제가 딱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네. 지표상의 팩트와 룰에 대해서 두 개 말씀드렸는데 지금 룰이 그렇게 되면 당이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안 되겠다. 이게 지금 정당인으로서 적절한 안 되겠다. 적절한 승복선언을 자세입니까? 여기서 하자. 보니까 승복선언 하시죠. 이게 보니까 안 지도부가 되겠네요. 룰을 진짜. 정하면 지도부가 룰을 정하면 다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과에 대해서도 아직 승복하고. 정- 아니, 근데 아직 정하기 이게 참 전에 공허한 것이 의견이 네. 들어가는 그렇게 거지. 하면 당이 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승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 다 이런 따르면 거죠. 뭐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정을 해봐. 나는 폭동 일으킬 건데 막상 하면 승복해야지 뭐 지금 이런 얘기 하시는 근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해진 룰에 대해서 이건 그러니까 잘못됐다 하는 정해진 게 룰에 아니니까. 대해서 잘못됐다 얘기하는 네. 게 아닌데 아니, 앵커님, 이미 다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아니, 거는 그러니까 저는 잘못됐다는 제가 거죠. 정해졌다고 말씀 안 드렸고요. 순서로 좀 표현을 넘어가 볼게요. 네, 양을 자해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룰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출마 선언하신 분이 있으니까 이분 얘기를 좀 해볼게요. 김문수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피고인 이재명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이재명을 잡기에는 깨끗한 내가 적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격적으로 대적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좀 이제 설파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좀 지지율이 높게 나오긴 하잖아요. 좀 이재명 대표의 맞수로서 좀 더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좀 전망하시나요? 저는 글쎄요. 이제 올라갈 만큼 올라가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지금이 최대치로 지금이 보이세요? 최대치에서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김문수 저는 뭐 잘은 모릅니다. 진영이 달리했기 때문에 김문수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대부분 어떤 세평, 그러니까 제가 뭐 그분의 세평을 들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평가를 들어보면 그분의 적적 이제까지 해온 행보나 이런 적적을 들어보면 상당히 좀 본인의 심지가 굳다. 그리고 이제 어떤 본인의 갈 길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의 신조대로 자기가 생각하면 그게 맞다라고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실천도 하시고 그대로 행동을 하신다. 그러니까 자구면하지 않으신다는 뭐 이런 건 저는 뭐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 듭니다만은 뭐 소위 말하는 일단 뭐 연세가 많다고. 근데 연세가 많다 해서 저는 뭐 체력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체력적으로는 이분이 턱걸이 6개 영상을 보여주셨거든요. 예, 저 그렇죠. 하나도 못하는 턱걸이를 예. 정말 김문수 장관이 6개나 어. 씩이나 하는 거 보여주셨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저는 조금은 이제는 젊은 세대가 60년대 세대, 70년대 세대들이 좀 국가를 운영하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념에 예전에 정말 경도되었던 그런 네. 세대, 뭐 민주화 세대 저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좀 뛰어넘어서 좀 다른 세대들이 좀 자유주의를 만끽하고 자라왔던 세대들, 그 이념들, 자유주의 이념들이 정치에 반영되고 경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는 좀 그 세대를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운동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민주화 세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YS로부터 이제 정치 입문을 하게 되면서 산업화 세대와도 어떤 산업화의 세대와도 결합은 됐지만은 그 모든 것들 산업화와 민주화가 전부 다 70년대, 80년대에 다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2030년대로 넘어가야 되는 세대인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제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그 고경과 정치 경험을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써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예. 써주는 자리가 꼭 대통령이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네. 듭니다. 뭐 경선 참여는 자유니까 뭐 그럼요. 앞으로 좀 네.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내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데 오늘 오후에 SNS 글을 올리신 걸 보니까
서울시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글을 네. 올리셨더라고요. 아, 근데 뭐 그거는 이거는 오세훈 시장을 약간 견제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리고 싱크홀 사고야 뭐 예. 지금 뭐 전국 각지에서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런 근데 거기 굳이 때문에 서울시가 위험 지역을 바로 공개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거는 올리셨는데. 지금 요즘 이제 서울시 지하와 관련돼서 공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지금 발생을 하니까 네. 국민들이 조금 이제 걱정을 하는 면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이런 다툼을 하고 이게 이렇게 여유만만한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서. 네. 왜냐하면은 지금 김문수 지사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다 얘 자원이에요. 예. 정상적인 우리 당의 당원이라면 이재명 대 한동훈이면 한동훈을 찍는 거고, 이재명 대 김문수면 김문수를 찍는 거지, 누가 나온다고 해서 기권한다거나 이런 소리 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당원이라면. 네. 근데 지금 다 그런 마음들이고 후보들도 어느 정도, 그래서 제가 오늘 김문수 지사 그것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누가 됐던 또 자기가 이렇게 돕겠다는 마음에 대해서도 드러냈잖아요. 예. 난 이게 지금 우리 당에 지금 대선 주자로 나온 사람들은 다 마음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실 정말 거의 소멸될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그래서 당 지도부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받쳐주고 최대한 통합과 화합의 길로 가도록 해야 되는 거고, 후보들도 이번 경선이나 여기만큼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냥 뭐 정하면 1대1 가는 거예요. 근데 가급적이면 네거티브가 있지 않도록 서로 간에 네. 비정 경쟁을 하면서 예. 그런 다음 누가 이렇게 한 명이 되면 공동 선대위원장 다 맡아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선거는 그렇게 치러도 될까 말까 한 선거인데. 네.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 적어도 오세훈 저격은 이쪽에서는 아니다. 예, 그렇게 하실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할 여유도 없고. 네. 할 거면 이재명 저격해야지 지금. 그치 예. 뭐 반 이재명으로 좀 묶어도 네. 모자랄 판에. 그래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반 이재명의 그 폭을 최대한 넓혀서 예. 중도, 저기 설주한 변호사님 같은 분들, 중도에 민주당에 있는 또 반 이재명, 중도 진보예요? 중도 보수예요? 저 중도 예, 중도 보수. 이제 중도 보수 오신 것 같아. 근데 이분들도 다 우리가 문을 열고 네. 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옛날 같으면은 이런 대선 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인재 영입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이 짧아서 그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음. 최대한 그 여력을 만들어 놓고 네. 반명 포위 전략을 저는 짜야 된다. 짜야 된다. 네, 그거를 좀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박민영 저도 대변인께는 말좀 좀 할게요. 맞춤형 질문을 제가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왜냐면 저를 반론을 저격을 또 하시니까 하시려고요? 제가 반론을 예. 드려야죠. 아시면서 네.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사자 구도면 네거티브를 안 하고 양자 구도면 네거티브를 한다는 전제 자체가 억지로 짜맞춘 논리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자꾸 저한테 무슨 애초에 저희 당론이 탄핵 반대였잖아요. 예. 그런데 탄핵 반대하는 상황에서 선거 캠페인 뛰고 기자들한테 공보자료 뿌리고 무슨 공소장 같은 책 쓰고 나와놓고 저 같은 사람들한테 한동훈 되면 한동훈 찍어야죠라고 금인찍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대단히 무례한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야말로 정당인의 자세에 맞지가 않다. 또한 설득의 측면에서도 맞지가 않죠. 예. 상처받은 상대방을 설득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어디를 아파하는지 공감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겨야 되니까 후보 되면 찍어야지. 안 찍는 게 정당인이야? 그 정상적인 정당인이야? 이런 표현까지 쓰시는 게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예. 사실 이런 발언을 하시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적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아니 근데 아까 저는 반론을 그런 하다 생각, 보면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둘 다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네. 제가 그냥 중간에서 보고 있으면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아까 박상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 너무 가치만을 앞세워 가지고는 확장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예. 걸 생각을 하고 있고, 박민영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더라도 이 보수의 가치를 지켜가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강성 지지층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진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이번에 새로 나타난 2030의 강성, 우리가 진짜 현장에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네. 뭐 소위 집회에 나오신 분들. 네, 소위 뭐 개몽됐다라고도 얘기를 하시는 네. 그분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분도 똑같은 표는 한 표씩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누구에게 가도록 하는 것이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역할 분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예. 어차피 그 깃발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라는 깃발 아래서 이제 모여서 같이 싸우다가 내가 싸우다가 도저히 창을 못 들겠어 하면 방패만 들고 있는 것이고, 네. 이제 그렇기만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저는 박민영 대변인이 얘기하는 것도 어떤 부분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조금만 정리를 하자면 두 분의 말씀은 다 맞는 거 제가 없고. 정리를 하자면
강성층이라는 표현도 사실 좀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그분들의 생각은 좀 극이라는 표현을 달리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분들이 한때는 한동훈 전 대표 지지했던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63%가 나왔죠. 그러니까 거기서 저희가 출발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비판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표현을 지도부가 선거를 지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표현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당이 쪼개질 수가 있다라고 사실상 이건 겁박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제가 조심해달라는 그 말씀을 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나 여쭤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넘어가서 그 이슈를 넘겨야지 이제 세 분이 좀 그러니까요. 합치된 의견이 네. 나올 것 같아요. 네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불출마인데 첫 번째 저희가 국민의힘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번에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누가 불출마를 했냐면 비명계에서 잇따라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김부겸 전 총리가 민주당 경선에 불참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이렇게 좀 주요 주자들이 포기를 선언하면서 이게 민주당 경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기에 대한 답들을 좀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앞서 박용진 전 의원이나 뭐 김영록 전남지사 이런 분들이 출마를 좀 고민을 하다가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이게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될 것 같으니까 좀 포기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고 지금 민주당의 어떤 당원 구성 역시 이 대표에게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포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박상수 대변인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요즘 방송하면서 늘 밀고 있는 건데 조국혁신당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있다. 네, 조국혁신당이 있어요. 왜 계속 민주당 안에서만 이게 이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게임에 참여하려고 하느냐. 이번 대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열하면 필패, 네. 통합하면 승리.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분열하면 안 돼요. 우리는 통합하고 화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네. 그러나 민주당은 야권은 분열해주면 좋죠. 우리가. 분열하면 좋다. 좋은데 네. 왜 이렇게 조국혁신당을 10몇 석이나 있잖아요. 12석이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의석도 많아요. 원내 3당이에요. 원내 3당이고 네. 그리고 친문이라는 정통성도 갖고 있잖아요. 친문.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김동연 지사 같은 분은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실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가시면 돼요. 김부겸 총리도 문재인 대통령 때 총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친명정당이 돼버린 민주당에서 그러려고 하지 말고 조국혁신당으로 나가듯 제가 생각이 드는 게 그 민주당 쪽에도 지금 반명 세력들이 꽤 많아요. 민주당 내부에서 안에도 예. 말을 하지 않는 말을 하지 뿐이고. 않는 말을 못할 뿐이죠. 그 다 저희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갈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 하시기 전에 조국혁신당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네.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내야 한다. 포기하지 그런 말고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싫으면 조국혁신당도 조국혁신당으로 있다. 가라. 예. 추천을 해주셨고요. 네. 조국의 혁신당에 조국이 없는데 조국이 없는 조국혁신당이 있다. 아이고 뭐 가서 이제 주인을 하면 되죠. 조국은 이제 2년 동안 안 나올 테니. 네. 2년 알겠습니다. 동안일까요? 그렇지. 그런 문제가 좀 네. 있죠. 강민영 대변인은 볼장 다 봤다라고 쓰신 네. 건가요? 예. 네. 제가 전에 첨언을 좀 하자면 사실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낼 수만 있다면 꽤 위협이 되긴 될 거예요. 이번에 호남 재보선에서도 조국혁신당이 승리하는 모습 네, 때문에 군수 당선을 시켰죠. 민주당 내에서도 좀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든다라는 여론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 가시화가 되고 있는 건데 제가 왜 볼장 다 봤다라고 썼냐면 이재명 대표는 사실 심판과 선수가 일체가 되어서 이미 거의 4달 가까이 캠페인을 벌였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일극 체제에서 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뭐 8.12 뭐 사법 리스크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책 지향이라든가 뭐 예전에 지자체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난 대선의 어록들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평가할 게 없고 심지어 지난 4달 동안 이제 그런 캠페인을 벌이면서 사실상 성과를 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중도 보수를 하겠다라느니 만약 한미 동맹을 이제 와서 강화를 하겠다.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네. 뭐 어제는 쉐쉐하고 이제 오늘은 아리가또 한다. 이제 이런 얘기 그리고 뭐 삼성 6개를 만들겠다. 뭐 엔비디아를 만들겠다. 근데 네. 정작 정책들은 또 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 뭐 상속세 완화도 사실 흐지부지, 뭐 반도체 특례도 사실 흐지부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과적으로 귀족 노조에 굴복해서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소위 기득권 세력들이 이재명 대표와 지금의 민주당이구나 이런 평가를 끝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좀 무리하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서라도 네. 좀 이 볼장 다본 경선을 붐업시킬 그런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전혀 그런 태세가 안 보이죠. 또한 저희가
이 당원 당규상 그 심판과 선수를 겸할 수 없게 만든 이유가 바로 민주당의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 당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지도부가 바뀌었으니까 해당 사항이 좀 없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선 룰을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다 정했습니다. 이미 선관위 누가 할지까지 다 정했을 거예요. 네. 전략부터 시작해서 예. 이런 상황에서 사실 뭐 비명계 후보들이 나와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름답게 2등을 하겠다 이런 사실 허무한 얘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민주당 경선은 필패, 그러니까 흥행에선 필패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전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반대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저희 후보들은 뭐랄까요, 뭐 반찬이 많아봤자 뭐하냐, 하나가 맛있어야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좀 폄훼하는 목소리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놓고 봤을 때 저희 후보들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제가 봤을 네. 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미 찍어 먹어봤는데 별로였다라고 하시는 거고 지금 후보들은 아직 국민들께서 맛볼 기회조차 없었던 거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자리가 바로 이번 경선인 것이고 그래서 네. 저희가 이번 경선에서 어떻게든 흥행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러기 위해 사실 제가 아까 한덕수 총리 차출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긴 했지만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후보들이 들어와서 많은 모습들을 보여줘야 저희가 국민들께서 좋은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정말 절박하게 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과 대비되는 저희 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설주환 변호사는 노래 그러니까요. 가사를 그러니까요. 쓰셨나요? 아니 아까 박민영 대변인이 그 자꾸 민주당 얘기할 때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요?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공감을 해주시나 제가 나 민주당 아닌데. 근데 그래서 아니죠. 공감해 주시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뜨끔뜨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또 벚꽃도 되게 많이 피었고 그래서 봄바람 휘날리며. 네, 봄바람 휘날리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봄바람에 불과합니다. 어떤 이 김부겸 후보 뭐 전 총리라든지 뭐 예를 들어 김경수 전 전 지사라든지 뭐 김동연 지사라든지 저는 네. 김동연 지사가 정말 오늘 캠페인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 대권 출마 선언을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좀 이상했나요? 이벤트가 공항에서 공항에서 출국하기 전에. 공항에서. 아니 근데 또 안내 방송이 나와가지고 말이 막 끊기고 네. 뭐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 그 김웅 의원이 현역 시절에 초선 때 그 이준석 대표가 대표가 되던 그 전당대회에 예, 나왔었죠. 원래 김웅 후보가 의원이 나왔었어요. 네. 출마 선언을 하고 네. 전국을 돌겠다면서 그 무슨 캠핑카 같은 걸 타고 전국을 순회하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 뒤로 사라졌어요. 어, 출마 선언을 하고 전국 돌면서 사라졌거든요. 사라졌구나. 예. 그 뒤를 원래는 이준석 대표가 웅이 형 도와주러 나가야지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오늘 김동연 지사가 출국 직전에 그 출마 선언을 하는 거 보고 또 미국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예. 도대체 누가 이런 기획을 했지? 관세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것처럼 하고 떠나시긴 했는데. 지자체장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러한 경제적 역량, 네. 뭐 지자체장으로서 자기가 행정가의 뭐 면모. 그런 역량을 보여주겠다. 떠나버리면 안 된다. 그 다음 행보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냥 돌아오면서 했어야 되는데. 차라리 차라리 떠나면서- 귀국하면서 하는 게 맞았다. 차라리 귀국하면서 네. 하든지 예. 내가 이번에 미국 갔는데 관세 관련해서 내가 뭘 하나를 들고 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출마 선언하고 비행기 타고 가버리면 네. 물론 단신 뉴스는 내일부터 나오겠죠. 거기서 보도자를 뿌릴 테니까 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전략 귀국하면서 중국 아니 혁신당 입당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뜩이나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가뜩이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관심 진짜 아웃 오브 관중이에요 진짜. 네. 이게 정말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또 발표하고 미국 가버리면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눈을 올리냐 말이에요. 네, 예. 여기서 설주하면서 네. 이렇게 나 질문 하나. 네. 새미래민주당은 나옵니까? 몰라 나 거기 잘 몰라. 거기 걸어가지고 이낙연 전 총리가 궁금함이 하나 있어. 있잖아요. 나 진짜 궁금함이 있어. 총리 네.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죠. 아니 그죠? 나오시겠죠. 거기는 어. 본인이 마음 먹으면 나오시는 거죠. 저 SNS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것 저는 같아요. 잘 요즘에는 2등하고 있다고. 예. 여론조사 2등이라고 아까 올리신 걸 제가 얼핏 그래요? 봤거든요. 네. 이등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야권 되게- 후보들 내에서 10%로 예. 뭐 2등이야. 한번 더 찾아봐야겠네요. 여론조사가 워낙 많아가지고. 네, 요새 좀 난리를 네. 하고 있죠. 제가 거기까지 뉴스를 잘 찾아보지 못해서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 나는 정말 야권 분열을 바라고 있거든요. 진심으로. 아니 근데 그래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생각하면 안 되고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45대 47의 싸움이라 생각해요.
거의 지난번 대선하고 비슷하다. 그게 근데 정의당이 네. 심상정이 그때 2.3%를 그러니까요. 가져가 줬기 가져가서 때문에 겨우 그게 이긴 우리가 거예요. 굉장히 적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근데 지금 이번엔 정의당도 없어. 그래서 이번에는 이준석 의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보수표를 갉아먹지 네. 진보 진영에서는 표를 갉아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쪽이 지금 2%라도 있어야 된다고 나는 그 2%라도 있어야 되는데 예. 이 조국혁신당이 나오면 2% 이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조국혁신당을 모르시는구나. 조국혁신당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전혀.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아마 지자체장에서 담양군수에서 그러니까. 패배를 했더라면 합당을 하는 그 시간이 더 가속화됐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네. 다행히 조국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선거에서 실제로 투표를 얻어서 득표를 해가지고 어떤 선거를 이기지 못하면 그 정당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다음에도 또 비례정당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합당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 사실 저는 이렇게 막 선거 구도로만 요행을 바랄 필요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대선 때 캠페인을 하면서 캠페인을 못하면 순식간에 20% 초반까지 떨어지고 네. 좀 잘하면 한 달 안에도 복구가 되는구나. 네. 저희가 그 재작년 12월에 20% 초반대까지 갔다가 사실 1월 이제 2월까지 가면서 다시 역전을 한 그런 양상이었거든요. 그 배경이 어디 있었느냐?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게 전 100번 공감해요. 우리 당은 세대 교체가 정말 절실하고요. 그 세대 교체가 정말 이게 사람의 얼굴을 바꿀 수 없다면 적어도 의사결정 구조라도 획기적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때 젊은 사람들한테 정권 일임하고 일 시켰거든요. 네. 좀 사고 나더라도 나면 어때? 그런 만큼 리스크 테이킹 하는 만큼 더 많은 성과가 있는데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제가 좀 지켜보니까 이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좀 내가 젊지 않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개방적인 어른들이 오히려 젊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권한을 주기도 하더라. 네.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전국에는 캠페인이 중요하지 이런 뭔가 구도 그 자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 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정치 시그널 나이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